저와 함께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했죠. 여기서 원소란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원소란 건 원자의 종류를 말하죠. 자, 원자의 종류고요. 주기란 건 뭐예요? 주기. 그렇습니다. 뭔가 반복성을 띈다 이 말이에요. 규칙성을 찾다 보니까 어떤 반복성을 띈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걸 표로 나타내는 게 주기율표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주기율표는 바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맞습니다. 라부아지에죠. 라부아지에고요. 두 번째는요. 데베라이너, 그리고요 율렌즈, 그리고 맨델레프, 모즐리 순으로 됩니다. 여기서 라부아지에는 분류를 했고요. 데베라이너는 바로 새싹 원소를 발견해서 원자량과의 관계성을 봤고요. 율렌즈는 옥타브설로 원자량이 8번째마다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걸 봤고요. 맨델레프는 이걸 표로 나타냈죠. 즉 원자량 순서대로 나타낸 표를 나타냈어요. 이것을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즐리는 우리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로 했다고 했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양성자 수는 원자의 수는 전자 수와 같기 때문에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지금은 맞고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결국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맞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결국 모즐리는 원자량 순서로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원자량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원자량이란 건 탄소 원자 카본이라고 해서 C를 씁니다. 탄소 원자 질량을 몇으로 하고 12로 하고 나머지 원자량의 상대값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탄소를 12로 했을까요? 자, 그거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탄소의 원자입니다. 누구 원자예요? 탄소 원자예요. 자, 탄소 원자의 질량은 누가 결정하죠? 물론 원자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전자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핵이 있죠. 그러면 전자와 핵은 또 뭘로 돼 있죠? 맞습니다.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탄소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하고 양성자, 중성자 중에 가장 가벼운 애가 누구예요? 전자죠. 이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제외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양성자 몇 개요? 여기 그 양성자는 플러스 띵 드는 건데 이 양성자 몇 개요? 양성자가 6개죠. 그리고요. 중성자는 몇 개요? 중성자는 요 플러스 안 띈 거. 중성인 거죠. 중성자 6개죠. 합치면 몇 개요? 12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탄소 원자는 그 질량을 전자가 아닌 핵이 거의 결정을 하고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합쳐서 몇 개예요? 6개, 6개, 12개죠. 그래서 12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건 질량수인데요. 어쨌든 이 질량수도 원자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결국 이 개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합쳐서 12개니까요. 자, 이렇게 어쨌든 원자량이에요. 원자의 질량. 여기서 이렇게 봐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즐리는 원자량이 아니라 바로 원자 번호로 봤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즐리는 원자 번호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맨델레이프는 바로 원자량 순서로 했죠? 자, 이 원자량 순서란 게 바로 맨델레이프입니다. 모즐리는 바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했고요. 원자량은 맨델레이프, 원자 번호는 모즐리.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결국 그 반복성, 주기적 성질이 누가 더 규칙적이냐와 관계가 있어요. 맨델레이프식으로 하면요. 실제로 네온과 아르곤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요. 네,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하면 어때요? 나트륨에서 몇 번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가는데 네온은 몇 번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가죠? 그래서 7이든 8이든 둘 다 옥타브 규칙을 만족해야 하네요. 8이 아니죠. 그러니까 옥타브 규칙이 만족이 안 돼요. 옥타브설이 만족이 안 돼요.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원자 번호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8번째마다 나트륨하고 칼륨 비슷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마다 어떤 성질이 나온다? 예, 비슷한 성질이 나옵니다. 둘 다 8번째예요. 얘도 8번째, 얘도 몇 번째요? 그렇죠. 바로 8번째죠. 그래서 둘 다 무슨 설을 만족한다? 옥타브설을 만족합니다. 옥타브설을 만족해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요 아르곤과 칼륨의 이 배열이 서로 반대가 됐죠. 그 이유가 얘는 원자 번호로 했고 맨델레프는 원자량으로 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더 8개, 8개 옥타브설까지 만족하니까 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듈리의 원자 번호가 더 규칙성을 띠게 됩니다. 더 예외 사항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기율표는 모듈리가 했던 특히 그 주기율표는 무엇과 관계 있냐? 특히 족과 주기는 각각 원자와 관계 있다 그랬죠. 뭐랑 관계 있다? 바로 원자 그 자체와 관계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와 관계 있는 거죠. 원자가 어떤 모양인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족은 뭐랑 관계 있다 그래요? 같은 족이면 그렇습니다. 원자의 구조 중에서는 원자과 전자랑 관계 있죠.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같았으니까요. 그리고요. 족 말고 뭐가 있었죠? 주기가 있었죠. 주기는 뭐랑 같다 그랬죠? 원자 구조에서는 맞습니다. 껍질이랑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는 그 성질이었는데 이 주기율표는 단순히 만든 게 어떤 규칙성, 그 성질을 통해서 만든 건데 그것은 결국
원자 구조 그 자체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주기율표를 보면 원자 구조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토대로 다시 한번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전자 껍질과 원자가 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 구조에 대한 거죠. 주기율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왜 나오냐? 그에 대한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여기 보면 전자 껍질이란 건 뭐예요? 전자 껍질이란 건 원자에서 전자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존재하는데 이를 에너지 준이라고 한다.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자, 이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전자 껍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거부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 전까지는 전자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막 도는 줄 알았어요. 여기 전자 있죠. 전자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막 돌아. 자, 여기도 자,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그냥 아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냥 원자 주기를 돌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그냥 막 도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선 스펙트럼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의미라고 썼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전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여기 전자가 있으면 전자는 여기만 이렇게 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전자도 어디만 돈다? 이렇게만 돕니다. 여기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특히 이 중간에는 빈 공간이죠. 얘랑 얘 사이에는 빈 공간이다. 빈 공간. 그러니까 전자는 특정한 껍질만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전자도 어디만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사이는 안 움직인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는 관찰 사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선 스펙트럼은 어때요? 이게 선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나오는 곳이 따로 있죠. 그 이유가 뭐랑 관계 있다? 바로 불연속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렇게 들떠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가 들떠있다가 내려올 때 빛이 방출된다 그랬죠. 그러면 일정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기 때문에 모든 빛이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일정한 빛만 나와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빛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니까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예를 들어 자 이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만약 그거보다 더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거의 그 에너지, 이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게 이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그거보다 더 높이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에너지의 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였던 거죠. 그 에너지의 갭에 해당하는 게 여기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빛이 나온다고요. 그 빛의 파장이 바로 초록색이었던 거죠. 노란색이었던 거죠. 빨간색이었던 거죠.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이었으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연속이었으면 연속이었으면 이게 맞았을 텐데 이게 지금 틀리죠. 그 이유는 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렇게 껍질의 그쪽 궤도만 움직인다. 더 이상 이제 여기 사이는 빈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전자 껍질이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 껍질도 맞지만 여기에 있는 전자는 어떤 에너지 상태를 가져요? 여기 전자가 에너지를 갖습니다. 상태를 갖는다. 그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 갑자기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요. 좀 표현이 어렵죠? 에너지 준이. 준이란 건 그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크기를 갖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란 말과 에너지 준이란 말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명이 좋겠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튀죠. 얘는 뭘 튀어요? 플러스를 튀죠.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좋아해요, 싫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좋아하죠? 서로 좋아함. 한마디로 끌어당기죠, 서로. 서로 뭐 한다? 끌어당김. 그러면 자, 이게 멀어지면 이게 여기다가 멀어지면 얘가 에너지가 얘는 더 어떨까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들죠.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땅바닥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바닥? 여기 땅이 있어요. 땅. 여기 뭐가 있다? 땅이 있어요. 지면이 있는데 여기 공이 있어요. 공. 여기 뭐가 있다고요? 공이 있어요. 공이 있어요. 공. 이 공을 만약 위로 여러분이 집어서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올렸어요. 공을 올렸어요. 공을 올리면 둘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그렇죠. 얘가 에너지가 작고 얘가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가 높죠? 크다. 즉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걸 놔봐요. 놔보면 에너지의 차이를 알 수 있죠. 놔보면 튕기면서 얘는 이만큼 튕기는데 얘는 어때요? 빵!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공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공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걸 올리면은 공의 에너지는 더 커진다고요. 이해돼요? 자, 이걸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땅은 우리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구형이죠. 그러면 이게 다 땅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이 땅이잖아. 이게 땅이면 이거에 실제로 우주 밖에서 보면 이게 땅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공이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누가 에너지가 높아요? 공이라고 할 때. 그렇죠. 얘가 에너지가 어때요? 높겠죠. 에너지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큰 범주, 땅이 둥그렇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범주, 우주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럼 얘가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 크다. 얘는 에너지 어때요? 에너지 작다. 자, 이거랑 연결시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땅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건데, 그렇죠? 얘가 에너지가 누가 더 커요?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럼 여기랑 관련시켜봐요. 누구랑? 이 그림이랑 관련을 시켜봐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가까운 게 에너지가 높아요? 아니면 먼 게 에너지가 높아요? 그렇죠? 얘가 에너지가 높죠? 얘가 에너지가 어떻다? 에너지 크다. 즉 플러스에서 멀수록 에너지가 커요. 마치 땅에서 멀어질수록 공의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먼 상태로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지만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전자껍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껍질, 그렇죠? 이게 다 전자껍질이에요. 이걸 뭐란다? 이걸 전자껍질. 첫 번째 껍질, 이거는요. 두 번째 껍질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껍질, 원자는 전자에서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져요. 아무래도 그 위치에 존재하니까 얘랑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는 거죠. 마치 공이 바닥에 있을 때랑 다르게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처럼요.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한다? 그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그래요. 알겠죠? 에너지 준위, 전자껍질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채워주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전자껍질이다. 그러니까 전자껍질과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이거에 따라 용어가 조금 다른 거지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껍질, 그러니까 전자껍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자껍질에 해당하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란다?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빈 공간에 해당하고요. 알겠죠? 이런 빈 공간. 그게 전자가 없는 거죠. 전자가 존재하지. 자, 그러면 아무튼 이게 그렇고요. 그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 두 번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 세 번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를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자 껍질 했죠. 전자 껍질은 주기랑 관계 있고요. 원자과 전자는 족과 관계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는 원자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라고 했죠. 원자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실 얘는 그렇게 해석하면 최외각 전자랑 비슷해진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최외각 전자에 대한 정의고요.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모 좀 쳐주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18쪽에서는 원자과 전자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8쪽에서는 원자과 전자수보다 0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최외각 전자는 0이 아니죠. 근데 원자과 전자는 0이 됩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게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같은 족의 원소는 전자 껍질이 같다. 거기다 밑줄 그을래요? 왜 이게 계속 눌러지죠? 자, 같은 족 원소 원자과 전자수 같고 같은 족의 원자 껍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원자과 전자수. 자, 이제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그 성질도 알아보고요. 주기율표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금속은 어떤 게 있죠? 맞습니다. 구리, 납도 금속이요. 예, 그리고 나트륨 금속입니다. 나트륨 금속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그렇죠? 여러분 캔에 있는 알루미늄이요. 그리고 마그네슘, 자, 이런 게 다 금속입니다. 자, 이런 금속은 대체로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그 성질의 별표를 칠까요? 자, 금속의 성질 중요합니다. 뭐가 있죠? 네,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광택이란 건 뭐예요? 광이죠, 광.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만들고 있죠. 옛날에는. 자, 그리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우리 열과 뭐가 잘 통한다? 전기가 둘 다 잘 통해요. 이거를 전도성이라고 합니다.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요. 전도성. 알겠죠? 자, 그래서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라면 그릇이에요. 이 라면이요. 라면에 우리가 쇠젓가락을 이렇게 담궈 놓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라면이 엄청 뜨거울 때는 쇠젓가락이 엄청 뜨거워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열 전도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열이 잘 전달이 돼요. 나무 젓가락이면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쇠젓가락이면 엄청 뜨겁죠.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라면에다가 막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오래 두고 있다가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열과 관계 있는 열전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전기전도성, 우리 전선이 있죠. 전선 같은 것도 안에 구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번개가 칠 때 우리가 막 젓가락 이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대면 안 돼요. 알겠죠? 대면 안 돼요. 안 돼요. 피레침 이런 것도 다 쇠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천둥 번개가 잘 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피레침 아나 모르겠네. 이 피레침. 아무튼 자, 전기도 열도 금속이 굉장히 잘 통합니다. 광택도 있고요. 있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다른 걸 보죠. 자, 이제 중요한데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이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나트륨은 나트륨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무슨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게 바로 전자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전자라고 그러는데요. 전자를 영어로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그래요. 일렉트론. 자, 일렉트론에 2를 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그 전하량을 말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죠. 그래서 전하량이 마이너스니까 전하량이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E 마이너스를 씁니다. E의 앞글자와 마이너스 써서 E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E 마이너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전자를 의미해요. 전자 일렉트론 전하량까지 마이너스.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뭐다?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됐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나트륨은 몇 번이라고 했죠? 원자번호? 원자번호 11번이죠.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건 양성자수 몇 개요? 11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플러스 11에다가 양성자수가 11개. 전자수도 11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궤도 지난 시간에 봤을 거예요. 그 궤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3주기의 첫 번째 원소니까 3주기 세 번째 껍질에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네요. 이게 원자가 전자 한 개가 있어요.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비활성 기체가 가장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간다고 했죠. 자, 이게 실제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입니다. 비활성 기체 누구를 닮았나요? 맞습니다. 네온을 닮았습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전자 배치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전자 수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수? 전자 수. 즉 여기서는 몇 개였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여기서는 몇 개? 11개였는데 여기서는 몇 개가 돼요, 전자가. 그렇죠. 전자가 10개가 되죠. 그렇게 맞춘 거예요. 즉 비활성 기체의 네온의 전자수랑 수를 같게 한 거죠. 왜냐면 이게 가장 안정하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자가 어때요? 하나가 남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나트륨인 건 맞아요. 원자번호, 즉 양성자수가 11개인 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얘도 나트륨이고 얘도 11개인 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얘도 나트륨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성자수가 몇 개예요? 양성자수 몇 개요? 그렇죠. 원자번호가 11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도 11개 맞죠? 여기서도 양성자수 몇 개요? 양성자수 11개 맞죠?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양성자는 뭘 띄어요? 플러스를 띄니까 서로 전하량을 합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플러스 11이니까 얘는 지워지죠. 그래서 0이 돼서 원자는 전하량이 따로 없습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얘는 어때요? 전자가 몇 개예요, 지금? 전자가 10개죠? 그리고 양성자수 몇 개예요? 11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0개. 그쵸? 그리고요, 플러스가 몇 개? 11개예요. 나트륨이니까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아요. 전자만 왔다 갔다 해서. 자,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개수가 작죠? 즉, 이걸 더해봐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10 더하기 11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더해봐요. 플러스 1이 나오죠? 그 플러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있죠? 플러스 1이라고 쓰지 않고 1을 생략해서 플러스만 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1 플러스 보통 이제 숫자를 먼저 써 1 플러스 하는데 1 자체도 생략을 해서 나트륨 플러스. 이게 바로 뭐라 한다? 이거를 이온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온이라고 그래요. 나트륨 이온. 이해돼요? 워낙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원자가 있죠. 원자는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예요. 중성이란 건 뭐예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거.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바로 이온으로 변해요. 이온이란 건 바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죠. 음이온과 바로 양이온이 있습니다.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 거고 얻은 거고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건데 어쨌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즉 원자는 중성 상태, 이온은 중성 상태가 아닌 걸 말하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해서 잃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전자 하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쵸? 날아가서 여기 있는 거니까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 한마디로 나트륨 플러스인 이게 되고 전자가 하나 나왔다. 얘가 얘에 해당하고요. 얘가 얘에 해당하고 얘가 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각각의 그림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여서? 네, 원자가 전자가 한 개입니다. 어디요? 여기요. 이게 날아가서 비활성 기체를 만족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걸 통해서 볼게요. 나트륨 말고 이번에는 마그네슘 볼게요. 뭘 본다? 마그네슘이요. 자, 마그네슘은 몇 번이냐면 이거 잘못 썼네. 자, 마그네슘 11번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12번이에요. 몇 번? 12번. 여기 12번으로 고쳐줄래요? 자, 12번입니다. 자, 마그네슘 12번이고요.
몇 번, 선생님이 이걸로 고쳐야겠다. 이걸로 고칠게요. 안 고쳐지네. 아이고, 다 지워졌네. 그냥 고칠게요. 마그네슘이 몇 번? 12번. 12번. 뭐 이렇게 빨리 고치고 나중에 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12번인데요. 그러면 전자수도 몇 개예요? 12개겠죠? 그런데 얘도 원자가 전자가 있죠. 원자가 전자 몇 개요? 2개네요. 원자가 전자 2개니까 2개니까 얘는 2개가 나가고 뭐가 된다? 예, 2개의 전자가 이게 전자 몇 개? 전자 2개가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 2개가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양성자수 12개죠. 얘도 12개죠. 그쵸? 전자는요? 전자수 12개. 그런데 2개가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10개죠. 물론 그 2개는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전체 합쳤을 때 얘는 뭐가 되고 중성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 2를 여기다 쓴 거죠. 이해되시죠? 즉 양이온이 된 겁니다. 양이온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다른 양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는 뭘 말하고 이 마그네슘 전체를 말하고 얘는 2개 잃은 거. 마그네슘 2 플러스를 말하고. 그리고 여기 전자 2개는 2라고 씁니다. 이게 2개라는 뜻이에요. 2 쓰고 일렉트론 마이너스를 쓴 겁니다. 알겠죠? 표현 기법이고 이걸 설명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기율표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실제로 나트륨은 여기 있죠. 자, 나트륨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를 잃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나트륨에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얘잖아요.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한 개가 10개가 되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죠. 그래서 나트륨은 뭐가 되기 쉽고 얘는 나트륨 플러스 즉 전자를 하나 잃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자 하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 봤던 마그네슘 볼게요. 마그네슘은 이건데 자, 얘랑 그 네온이랑 몇 차이예요? 10차이가 아니라 10이고 얘가 2차이죠. 그러니까 2개를 잃기를 원하겠죠.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10번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이 뭐가 된다? 마그네슘 2 플러스로 되고 그리고 전자 몇 개 잃는다? 2개 잃는다 이 뜻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둘 다는 각각 누구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는 거다? 비활성 기체 누구요? 그렇죠.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맞는 거죠. 네온 전자 배치. 전자 배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수랑 같다고요? 이 말은 결국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전자수가 몇으로 같아요? 10으로 같죠, 여기서는. 그래서 10개로 맞추기 보니까 왜 이걸 맞췄다고요? 이게 가장 어때서? 안정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워낙 자,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냥 안정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수를 맞추는데 얘네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얘니까 얘의 전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슨 이온이 됐다? 바로 양이온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속류는 양이온이 많아요. 보면 알겠지만 금속의 위치가 다 주기율표의 어느 쪽이요? 맞습니다. 주기율표의 다 왼쪽이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키보다는 일어서 바로 전 단계인 이런 비활성 기체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뭐하기 원한다? 일어서 가는 게 비활성 기체가 되기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를 원해요. 잃는 게 더 빠르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위치가 왼쪽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활성 기체랑 가까워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같이 보죠. 순을 제외하고 순이 뭐예요? HG라고 씁니다. 이렇게 원소 기호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순을 뭐라 쓴다? HG라고 쓰고요. 제외하고 그러니까 순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예요. 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쓰진 않아요. 순이 워낙 위험해서요. 미나마타병이라고 미나마타현, 일본의 미나마타현에서 수은 중독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계 계통이 망가져서 이건 중금속이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체내 쌓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건 액체 상태 존재예요. 옛날에 이 위험성을 몰라서 이걸 그냥 손으로 갖고 놀았어요. 과학자들도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워낙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기관에서는 수은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금속이에요. 금속이 액체 상태니까 되게 신기하죠. 이게 되게 무거워요. 선생님도 이거 들어봤는데 손으로 직접 든 거 아니고요. 통 안에 있는 거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금속이 원래 무겁잖아요. 무게는 똑같이 무거운데 액체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아는 금속은 대부분 금은 구리, 철, 납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 상황이고 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상온에서 고체다. 상온이란 말은 일상온도예요. 일상온도. 그러니까 일상온도로 하면 뭐예요? 0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한 25도 정도로 말해요. 몇 도요? 25도 정도. 이게 상온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25도 상온. 그러니까 25도에서는 보통 이제 수은은 액체 상태지만 나머지는 고체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자, 망치 등으로 금속에 힘을 가하면 깨지나요? 네, 금속은 깨지지 않죠. 깨지지 않고 얇게 퍼집니다. 자, 이걸 전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 전성. 어려운 표현인데요.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기의 전성 아니고요.
이제 얇게 퍼지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있으면은 얘가 얇게 이렇게 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 되게 중요한 게 금속으로 옛날에 갑옷 같은 걸 만들었죠. 그게 왜 그래요? 망치로 쳤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깨지지 않고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여러 가지 가공품이나 이런 거를 아주 예쁘게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특히 얇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하고요. 만약 길게 늘어나면 이걸 연성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쓰다 말았네. 아이고.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 있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전성과 연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참고적으로. 뭐 선생님이 참고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사실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여러분 전 부칠 때 어떻게 외워요? 전 부칠 때 전이 넓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전이야, 전. 여러분 부추전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잖아요. 맞죠? 김치전. 그러니까 이건 퍼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늘릴 때 여러분 엿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아니라 이제 엿 늘리는 엿 있죠? 그렇게 엿이 이렇게 있어요. 호박엿 이런 거. 자, 엿은 늘어나죠? 그래서 엿 연성 뭐 이렇게 외울 때 저는 전 부치는 느낌. 엿 이렇게 늘리는 거. 그래서 늘리는 거 그 이름을 외울 때 좀 편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금속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위치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모두 별표를 쳤어야 돼요. 자, 이제 비금속입니다. 자, 비금속은 자, 금속과는 정반대 성질이 많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위치가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위치한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는데 자, 주기율표에 어떤 게 자, 노란색이 비금속이네요. 그렇죠? 금속이 아닌 걸 비금속이라고 하죠. 자, 어느 쪽에 다 위치해요? 아이고, 여기. 자, 보면 알겠지만 다 어느 쪽에 위치해요? 오른쪽에 있죠. 주기율표에 바로 어느 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오른쪽에 있어요. 물론 여기 수소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했죠. 수소는 이제 기체 상태이고 금속도 아니에요. 같은 족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아무튼 대부분 다 어디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비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같이 한번 보죠. 물론 별표를 치셔야 돼요. 같이 보죠. 자, 비금속 별표 성질 별표. 자, 이런 것도 다 별표. 자, 황, 탄소, 황, 서퍼, S를 쓰고요. 자, 탄소, 카본, 산소, 옥시전, 나이트로젠, 자, 플로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다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자, 이러한 비금속은 주기율표 어느 쪽에 위치한다?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였고요. 비금속의 성질을 볼게요. 비금속의 성질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뭐가 통하지 않는다?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비금속. 뭐 흑연이 무슨 뜻이야? 알려줄게요. 자, 갑자기 이게 나와서 좀 이상한데 흑연 자체는 실제로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뭘로 이루어지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흑연은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탄소 자체는 원래 전기가 안 통해야 되지만 그 구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그 탄소가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이 육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게 흑연을 이루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면 알겠지만 전자가 하나씩 남아요, 얘네가 연결할 때. 그러면 그 전자 하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이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우리가 흑연이라고, 이런 구조를 뭐라고? 이런 구조를 흑연이라고. 이 구조에서 위에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전도성을 띱니다. 움직이는 성질, 전자가 움직이는 성질인 전기가 통한다를 뜻 수 있죠.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어보면요, 다이아몬드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바로 여기 색깔이 왜 빨간색이야? 자, 이렇게 삼연체 구조를 이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전자가 남지 않습니다. 전자가 남지 않아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 전자가 안 남아요. 그래서 얘는 움직일 전자가 없어요. 누구는? 다이아몬드는요. 흑연은 움직일 전자가 있는 거고요. 이 차이입니다. 결국 탄소 자체는 비금속이지만 구조적 차이에서 전기를 띠는지 전자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둘 다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요. 그래서 흑연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흑연 자체가 원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원소의 그 합쳐진 결합 방식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연은 이제 탄소가 이렇게 결합돼서 생긴 건데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전자가 남는다. 그 남는 전자가 돌아다니까 이게 전기가 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연필심이 있죠. 샤프심. 이러한 샤프심 같은 게 흑연입니다. 그래서 샤프심은 전기가 잘 통해요. 참고적으로 알았어요.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잘 어떤다? 통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부분 전기가 안 통하고 즉 전류가 안 흐르고요. 자, 전자를 얘는 얻어서 뭐가 되고 싶대요? 음이온이 되고 싶대요. 음이온. 무슨 이온? 음이온. 자,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써놨는데요.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가 산소가 8번이죠. 이 말은 양성자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양성자수가 8개죠. 그래서 여기 8개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8개가 되고요. 전자도 8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채워지겠죠.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얘하고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가 누구일 것 같아요? 8번하고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가 뭐가 있었죠?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렇게만 써볼까요? 자,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헬륨은 2번이죠. 네온은 10번이죠. 아르곤은요? 18번이죠. 전자수도 2개, 10개, 18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가까운 8번이랑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네온이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렇죠. 전자를 얻어야 되죠. 8번이 10이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돼요. 몇 개를 얻어요? 2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산소가 2개를 얻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네온의 전자 배치. 왜 가진다고요? 비활성 기체는 전자 배치, 그 전자 배치 가지면 안정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얘를 얻으려고 한 거고, 그래서 전자 2개가 필요하다. 전자 2개를 얻으니까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그리고요, 마이너스 2개 얻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는 양성자수 몇 개? 양성자수 8개. 전자수 몇 개요? 전자수 10개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니까 마이너스가 2개 더 많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위에 이온을 표시할 때는 항상 숫자를 먼저 씁니다. 뭘 먼저 쓴다? 숫자를 먼저 씁니다. 자, 그러면 옆에를 볼게요. 옆에를 보면 여기 이제 플로린이 나와 있죠. 플로린. 자, 플로린은 양성자수 몇 개요? 즉 원자 번호 몇 개요? 9번이죠. 그래서 9를 쓴 거고요. 전자수도 9개입니다. 자, 그럼 플로린과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누굴까요? 헬륨이에요, 네온이에요, 아르곤이에요. 그렇죠. 얘는 2, 얘는 몇? 10, 얘는 18이니까 바로 10번하고 가장 가깝죠. 그러면 얘는 9번이고 얘가 10번이니까 전자 몇 개 얻으면 돼요? 하나 얻으면 되죠. 그래서 F가 됩니다. 물론 이것처럼 전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는 얘랑 연결이 되고 얘는 뭐랑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전이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표기법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전자를 갖고 있던 걸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금속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림의 의미예요. 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얘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전사가 툭 나왔잖아. 그래서 Na 플러스가 된 거고. 자, 이번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없던 애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기준이에요. 없던 애를 갖고 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면 전자를 어떻게 했다? 전자 얻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얘는 있던 거가 나온 거니까 잃어버림이 되고 얘는 없던 걸 얻었으니까 전자 얻음이 되고 화살표 기준으로 플러스가 얘가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에서 합해졌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얻음인지 잃어버린지 그 반응식과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자,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비활성 기체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상온, 일상온도 몇 도? 한 25도 정도에서 대부분 뭘로 존재해요?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한대요. 알겠죠? 액체 있어요? 없어요? 액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외가 얘도 있네요. 자, 브로민, 무슨 민은? 브로민, Br2예요. 네, Br2. Br이 2개가 같이 붙어 다녀요. 이 Br2는 바로 상온에서 뭘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있죠? 자,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브로민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기체나 고체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체로 존재할 때도요, 아까 금속과 다르게 금속은 고체로 존재하는데 망치를 치면은 얘가 펴지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귀금속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모양을 예쁘게 해서. 그런데 비활성 기체는 고체 힘을 가하면 쉽게 어떻게 된대요? 부서진대요. 얘는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서져 버려요. 바스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주기율표랑 한 번 더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근데 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자, 대부분 이게 비금속인데 특히 얘가 비활성 기체. 얘가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도 어쨌든 비금속이에요. 알겠죠? 자, 비활성 기체고요. 자, 여기 보면 얘네도 비금속이잖아요. 맞죠? 다 합쳐서 비금속 맞아요. 그런데 얘네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얘네 입장에서 보면 비활성 기체가 되려면 전자를 얻는 게 편해요? 잃는 게 편해요? 그렇죠? 17번하고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고요? 10번이에요? 18번이에요? 18번이 더, 물론 얘는 훨씬 멀고 얘랑 얘 중에 그렇죠. 18번 가깝죠. 그러려면 전자를 얻어야겠죠. 얘도 어때요? 16번이 10번과 가까워요? 18번과 가까워요? 18번과 가까우니까 전자를 2번 얻어야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다 무슨 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데 얘네는 무슨 음이온? 이제 음이온이 몇 개가 전자 몇 개 얻어요? 전자 한 개 얻어요. 전자 한 개 얻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F-, Cl-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바로 하나, 두 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OE- 가 되는 거라고요. S는 뭐가 될까요? Se- 가 되고 셀레늄 E-. 자, 그럼 뭐 얘는요? 얘네 셈으로 할까? 자, 얘네는요? N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N3-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된다. 그 위치에 따라서 어때요? 더하거나 빼지는 특히 비금속일 때는
비활성 기체랑 가까우니까 얻는 게 많겠죠. 얻어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위치랑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금속을 볼게요. 준금속은 뭐라고 그랬죠? 비금속과 금속 사이의 원소죠. 자, 아까 전에 괜히 넘어갔구나. 자, 여기 보다시피 얘가 뭐라고요? 얘가 그렇죠. 얘네가 바로 준금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어때요? 금속과 비금속의 딱 반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도 그 둘의 절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금속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붕소, 붕소, 그리고요 규소. 규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실리콘이죠. 실리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실리콘 뭐 할 때 써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실리콘은 특히 컴퓨터 만들 때 쓰죠. 컴퓨터. 우리 모래에도 규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칩을 만들 때 쓰거든요. 이 칩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전기가 통할 때는 컴퓨터 우리 할 때 0101 이런 거 컴퓨터 언어 배운 적 있어요? 전기가 안 통하면 0, 통하면 1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제어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지금의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도 다 이 01 컴퓨터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요. 안 흐를 땐 0, 흐를 땐 1. 그러니까 0, 1, 1, 0, 0,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한 게 뭐 이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건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인데 살짝만 주면 통하고 안 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애들이어야 되죠. 왜냐면 어느 때는 통하고 어느 때는 통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계속 통하기만 하면 그건 금속, 계속 안 통하면 비금속인데 얘는 통하고 안 통하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반도체죠. 그러니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반도체. 이 반도체류가 바로 준금속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실리콘이 있다. 그래서 실리콘은 준금속의 일종입니다. 컴퓨터 만들 자, 이제 우리가 금속, 비금속, 준금속이라는 큰 범주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주기율표의 세로선, 무슨 선이요? 세로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특히 몇 족에 대해서 우선 1족에 대해서 바로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족입니다. 주기율표 무슨 족이요? 1족입니다. 1족은 첫 번째 6이죠. 1족. 얘는 금속의 비금속이요. 물론 금속입니다. 금속이고요. 수소는 뭐한다? 수소 제외예요. 수소 제외. 수소는 비금속이라고 그랬죠? 1족, 같은 1족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족이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데 수소는 예외예요. 자, 수소 예외하고 나머지 1족을 뭐라 한다? 나머지 1족을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 필수에 해당하는 거로 바로 수소를 제외한 원소입니다. 자, 뭐가 있어요? 맞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있죠? 자, 여기 보면 리튬, 다음에 뭐예요? 나트륨, 칼륨, 그리고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다 몇 쪽이요? 1쪽이고요. 수소를 제외한 거는 특히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도 꼭 외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은 금속이고요. 모두 뭘로 존재한대요? 상온에서 25도씨에서 모두 고체로 존재합니다. 금속. 그리고요. 특히 다른 금속에 비해서 어때요? 물러요. 보통 금속은 칼로 잘려요, 안 잘려요? 칼로 안 잘죠. 하지만 이 녀석은 칼로 아주 잘 잘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 고유한 불꽃색이 있습니다. 고유한 불꽃색이 있어요. 자, 그럼 리튬부터 한번 볼까요? 중요하겠죠? 리튬의 불꽃색은 무슨 색이요? 빨간색이죠. 리튬. 외워볼까요? 빨리 해. 빨리. 리튬 빨간색. 자, 그리고요. 나트륨. 노란색이요. 빨리 놀아. 뭐야? 노나. 그러니까 이제 노나가 노나. 노란색 나트륨, 빨간색 리튬. 빨리 놀아. 볼까? 자, 빨리 놀아 볼까? 예, 볼까라고. 그러면 보라색 뭐예요? 예, 칼륨입니다. 칼슘 아니에요. 예, 보라색 뭐라고요? 칼륨. 예, 보라색 칼륨. 그래서 빨리 놀아 볼까? 예, 공부 다 하고 빨리 놀아 볼까? 이거 다 외우고 빨리 놀아 볼까? 자, 농담이요. 자, 빨리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알겠죠?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밀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밀도가 물보다 어떻다? 물보다 작아요. 물의 밀도가 몇인가요? 자, 밀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밀한 정도예요. 밀한 정도. 뭐한 정도? 밀한 정도. 밀하다는 거는 뭔가 빽빽하다는 거죠. 자, 이게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누구에 비해요? 얘에 비해 얘가 밀도가 높은 거예요. 밀한 정도를 말해요. 빽빽한 정도. 자, 아무래도 밀할수록 어때요? 같은 부피당 무게가 무겁겠죠. 그래서 가라앉고 뜨고 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물의 밀도가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특히 4도씨에서는 1g/,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건 1cm당 1cm, 이거 세제곱 센티미터. 그게 1g이요. 자, 물의 밀도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얘네들은 굉장히 가볍죠. 다 가볍죠. 리튬도 가볍고 나트륨도 가볍고 칼륨도 가볍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비커안에다 물을 넣고 얘네를 딱 하면 얘네가 뜬다 가라앉는다? 예, 다 뜹니다. 리튬도 나트륨도 칼륨도 다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뜬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반응이 잘하죠.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있죠? 여기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래서 바로 물이 뜬다. 즉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요? 한 개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죠. 그래서 나트륨이 Na 플러스 하나를 잃고 비활성 기체랑 같아진다 그랬죠. 이런 전자는 밖으로 나가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 자, 나트륨 말고 뭐 또 있었어요? 그 위에 리튬 있었네요. 리튬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튬 플러스가 리튬. 자, 리튬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똑같이 전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있죠? 칼륨도 뭐예요? 칼륨도 칼륨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얘는 껍질이 자, 얘는 껍질이 2개짜리고 얘는 3개, 얘는 4개짜리였죠. 그렇죠? 어쨌든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다? 한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산화가 된대요. 뭐가 된다고요? 산화. 자, 여기 산화란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산화란 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것.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뜻도 중요하고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것 둘 다 산화예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물이 형성이 된대요. 자, 얘랑 누구랑? M이라고 썼는데 여기가 M은 바로 이걸 말해요. M은 리튬, 나트륨, 칼륨. 한마디로 M은 메탈의 약자예요. 뭐라고요? 메탈. 그래서 M자를 보통 써요. 근데 금속은 금속인데 얘가 금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금속은 금속인데 무슨 금속? 맞습니다.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다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즉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대표예요. 대표. 한마디로 원래 4개의 리튬 이렇게 쓰고 플러스 뭐예요? O2가 2 리튬 2O 이렇게 되고 또요. 리튬 말고 나트륨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요. 이 나트륨 2O 뭐 이렇게 쓰고요. 또요. 뭐 있어요? 칼륨도. 원래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어쨌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 똑같은 패턴을 이 칼륨 2O 이렇게 했는데 그 똑같은 패턴을 한 번에 M으로 쓴 것뿐입니다. 뭘로 썼다고요? M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M입니다. 알겠죠? 여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니, 어떤 학생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건 리튬이고 얘는 왜 2가 붙죠? 뭐 여기는 왜 2죠? 이런 거는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배울지. 재밌겠죠? 네, 어쨌든 나중에 배웁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반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참고로 보여준 거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위에 있는 이 말 자체가 산화돼서 무슨 물을 만든다? 산화물. 이게 산화되는 거고요. 산소가 결합되는 산화되는 거고요. 이걸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산화물. 알겠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물.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얘는 산화 과정이고요. 얘는 산화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가 될때요. 그러면 그리고요. 물하고도 반응이 잘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물하고 반응이 잘 된다고 했죠?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하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이 M이 뭐라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말하고요. 이렇게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같이 볼게요. 반응성은 리튬이 가장 작고요. 나트륨, 칼륨 순입니다. 알겠죠? 리튬 다음에 나트륨, 뭐요? 칼륨 순입니다. 자, 반응성이 클수록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반응성이 클수록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즉, 칼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리튬도 반응하고 나트륨도 반응하는데 칼륨은 특히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물이랑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나 벤젠 속에 보관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금속의 대표성을 띠는 특히 1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의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히 왜 알칼리라고 할까요? 이 이름 속에 답이 있는데요. 알칼리는 선생님이 여기 상온에서 물과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과 반응하면 물론 수소기체가 나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자, 물 속에 여기 비커 안에 물을 넣고 이 물과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요? 네,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한다고요. 이 수소기체. 물이 떠고요. 자,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이 수소기체가 발생한 것뿐인데 왜 알칼리라 했냐? 자, 이 물 자체가 이 물이 변합니다. 뭘로 변한다? 염기성으로 변해요. 염기성으로 변하고 이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걸 알칼리라고 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란 건 금속은 금속인데 물을 뭘로 바꾸는?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금속입니다. 물론 수소기체도 나오게 있대. 중요한 건 알칼리 금속은 물을 알칼리 금속으로 바꾸는 금속이다. 이 말 자체의 뜻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소와도 잘 반응하고, 그렇죠? 아까 산화물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물하고도 잘 반응하는데요.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수소기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물이 닿지 않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산소랑 닿고 또 그렇다고 물에 닿으면 엄청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기름류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기름에다가 보관을 해요. 특히 석유나 벤젠 같은 기름류에 보관을 해야 돼요.